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 후보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넘게 따돌렸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총선 압승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봉쇄하면서 주 전력마저 끊겨 주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전쟁 엿새째를 맞아서 양측 사망자 2,300명을 넘었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파격 변신이 화제입니다. 차트 점령에 콘서트표 구하기 열풍까지 임영웅 씨의 인기 비결 진단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득표율 56.52%로 당선됐습니다. 진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크게 앞질렀고 39.37% 득표에 그친 김 후보를 17%포인트 넘게 따돌렸습니다. 진 후보는 오늘부터 구청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첫 소식 장윤정 기자입니다. 개표가 70%가량 진행된 어젯밤 11시 40분쯤 당선이 확실시되자 민주당 캠프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임 구청장이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자와의 격차는 17.15%포인트. 개표 초반부터 진 후보자가 60% 안팎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진 당선인은 상식과 원칙의 승리라며 강서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김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며 진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8.7%로 집계됐는데 진 당선인은 최종 득표율 56.52%, 13만 7,066표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9만 5,492표를 득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17%포인트 넘는 표차를 기록했습니다. 보궐선거는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진 당선인은 오늘부터 2년 9개월간 강서구정을 맡게 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압승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험지에서 굴하지 않은 데 의미가 컸다며 총선 압승에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17%포인트가 넘는 큰 표차에 여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승리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면서도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흔들리던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밖 참패에 국민의힘 내부는 당황한 기색입니다.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유세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내년 총선 압승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당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한번 급부상하며 지도부의 리더십도 강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 17%포인트의 격차 이상의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번 선거 결과 또 정치권에 미칠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이 당선 소감과 패배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년 총선 전초전이라 불리면서 이 판이 커져버린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여당이 패하고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표차 야당 17%포인트 차 이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 요인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제가 그 야당 민주당이 이긴 분석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겠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반사이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어떤 정책 대결이라든지 민생 행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더 맞췄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거는 뭐니 해도 후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태우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다시 나섰는데 그것이 과연 옳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그 정서, 특히 강서 주민들에게 그것이 상식적으로 와 닿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여러 가지 공익 제보와 관련해 가지고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유죄가 났는데 이것을 다시 재보궐선거에 후보로 등판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아마 반감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당 입장에서는 총력을 기울였죠.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결국 그 강서 구민의 입장에서 또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강서 구를 위해서 어떤 그 발전 방안, 비전이 필요한가? 그리고 강서구는 서울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인가요? 그 정도로 2030의 그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에 대한 민생 문제에 얼만큼 다가갔는가 말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성찰해 볼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를 좀 진단을 해 주셨는데 글쎄 이제 김여운 전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17%포인트가 넘는 격차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건 의미가 뭘 시사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얘기를 했죠. 뭐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 승리이고 더 겸허하게 민생을 해 나가자.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이제 심판에 이번에 선거였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여당의 저는 삼박자가 완전히 지금 실패한 지금 상황인데 먼저 후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모두 다 국민들한테 외면받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자를 다시 공천해서 후보가 나왔다. 그럴 때 과연 강서 구민들은 이 사람을 다시 나보도로 찍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고요. 그러면 이 김태우 후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해서 후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1년 6개월에 윤석열 정부의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정말 많이 실망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그러면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이 보여준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문제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잘했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실정이라든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비대위 처리제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상당히 좀 흔들릴 그렇습니다.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각에서는 아마 그 지도부에 대한 네. 그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뭐 비대위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수도권 그 승리를 위한 그 수도권의 초점을 좀 더 맞춘 그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수도권 그 태스크포스 팀 같은 수도권 선거대책위와 예. 같은 것이 발족돼야 될 것이냐 등등을 놓고 아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진단과 처방이고 실천인데 그 진단을 솔직하게 하는데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또 이제 공천을 앞두고 어느 정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인지 그것은 한번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역동성을 갖춘 그런 그 정당으로 바뀔 것인가, 쇄신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승패가 걸려 있다고 보는데 6개월이면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도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이길 만한 후보를 공천하고 그다음에 이기는 전략, 이기는 정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거에 나서야 되겠다. 예. 그러자면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그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네. 갑자기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처방 이거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승리로 민주당 이재명 체제가 한층 공고해질 거란 전망 나오고 있죠.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서 이번 선거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총선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로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 특히 이제 압도적 차이로 이겼을 때는 예. 상당히 이제 그 선거 승리에 좀 자만하는 뭐 네네.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일반적인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총선이 6개월 남겼을 때, 예. 그럼 결국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지는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 치르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예.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께 더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느냐. 예. 그 6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걸 준비해야 된다. 예. 그런 약간의 이제 뭐 경고나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뭐 안에 어떤 리더십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겨냥이라기보다는 예. 민주당이 이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의힘보다 더 한 발 앞서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자. 저는 뭐 이런 어떤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끝나고 여야 지금 양 후보가 양 패널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총선 채비에 본격적으로 지금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총선 움직임을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당에서는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수도권 지역구 대폭 교체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출마를 선언한 이 하태경 의원처럼 험지 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들 글쎄요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역 중에서 지금 하태경 의원 말고는 아직까지 아직은 움직임은 없죠. 없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계속 더 나타나야 되죠. 예. 하태경 의원이 그 깃발을 들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의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어떤 의원들에게 촉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발적일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것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 지역의 TK 지역의 중진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너무 늦게
어찌 보면은 장기판에 장기처럼 배치하는 바람에 네. 가가지고 유권자를 만나볼 시간도 없죠.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10수년 동안 현역 의원을 해오던 지역이거든요. 예. 이런 지역에서 맞붙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에서도 굉장히 서둘러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네. 나중에 뭐 이리저리 하고 이렇게 배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그 선거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팀이 됐든 위원회가 됐든 예.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예.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이 만들어지고 또 나와서 차출이 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늦어지면 곤란하죠. 늦어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영남 중진들이 수도권에 올라온다고 해서 그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글쎄요, 뭐 총선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지역구를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예. 과연 얼마나 그 지역 구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개인의 뭐 그 후보 경쟁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예. 사실 총선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저는 더 큰 구도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윤석열 정부 거의 집권 이제 2년 됐을 때 예. 중간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네. 과연 6개월 후에 내년 총선 임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달라졌을까? 아.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훨씬 나쁜 구도에서 예. 과연 경쟁력도 없는 새로운 곳에 와서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개인의 인물 경쟁력으로 이런 어려운 구도를 돌파할 수 있지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어렵다. 저는 겹겹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진단을 해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죠. 하태경 의원의 이제 서울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중진 험지 출마론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3선 이상 중진의 상당수가 사실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만큼요. 이 비명계 찍어내기 수단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쇄신 경쟁을 하는 게 맞아요. 없죠.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 쇄신의 가장 중요한 척도 또 척도라고 여겨지는 것은 물갈이죠, 대부분. 그래서 얼만큼 과감하게 확실하게 기득권층을 물갈이하느냐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판단을 하시게 되죠. 예. 그런 면에서 다선 의원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있는데 민주당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다선 의원들을 어떻게 물갈이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수도권 내에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 험지로 보낼 것인가 예. 이것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그런 이슈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비명계, 친명계 어떤 분열, 갈등의 조짐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이제 들고 나왔지만은 네. 공천이 가까워질수록 또 굉장히 그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죠. 예. 거기에서의 어떤 그 비명계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객 공천이니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벌써부터 사실은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친명계 그런 정치인들 지금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등은 좀 격화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제 비명계에서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보면은 그 성남에서 2번의 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지사? 경기도지사를 예.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또 당대표를 하고 있고요. 만일 그 불출마 또는 뭐 타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선택을 한다면 1순위가 이재명 당대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엔
동일하시든지 가능성은 있는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대표가 갑자기 또 지역구를 바꿔서 뭐 험지 출마한다. 예. 그렇게 당의 중요한 선거를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치르기에는 상당히 뭐 시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렵고 좀 예.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예. 이제 그만큼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당대표부터 내려놔야 된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3선 동일 지역구 의원들은 다른 데 출마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좀 여론이 있다가 네. 좀 잠잠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은 국민들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좀 기득권을 내려놔라. 네. 왜 국민들에게만 어려움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은 기득권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일 지역구에 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쇄신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 찍어내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친명계 의원들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중진들이 있거든요.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뭐 조정식 사무총장, 뭐 또 안민석 의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과연 뭐 계파를 가리지 않고 그러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는 거는 대상의 구분이 없이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누가 먼저 더 그런 걸 내려놓느냐 이런 것들이 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보여져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공정이지 않습니까? 예. 동일한 기준이 동일한 사람한테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이 동일한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글쎄 솔선수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분당갑 이야기도 좀 해보죠. 분당갑도 주목이 되는 지역이죠. 여당 후보 누가 나올지 이 부분입니다. 현역인 안철수 의원이 될지 김은혜 홍보수석이 복귀할지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현재 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분당갑 당협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예. 그 재보궐의 그 규책 사유를 가졌던 김태호 후보가 다시 나와서 졌단 말이죠. 예. 네, 그런 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김은혜 수석의 경우에도 사실 분당갑 재보궐 선거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에 다시 간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조금 그 공감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아마 그것이 다른 그 선거 여론에 있어서 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한 곳만 더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이제 서로를 향해서 약체다, 내가 껄끄럽냐, 이게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가 있는 지역이 있죠. 글쎄요, 내년 총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을지 하태경, 정청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포을 여긴요. 글쎄요, 뭐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계속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한동훈 장관이나 하태경 의원이 뭐 내가 여기 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정청래 의원은 누구든지 와라, 예.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건 좋은데 예. 국민들 보기에는 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매치를 하느냐 이런 거에서 큰 관심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본인의 이런 지역구나 몸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가 발전입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 잘 싸워주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하태경 의원이 서울 선택을 잘 한 겁니다. 흥행이 되면은 저는 유리해진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 매체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요, 대선 직전에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일 때 대장동 세력을 봐준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대표 허모 씨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허 씨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모 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대화 내용이라며 공개한 이 매체의 보도에 주목합니다. 이 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영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자 당시 윤석열 검사 상관인 최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맞장구를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 범인들 봐준 뒷배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하지만 검찰은 이 녹취가 이모 씨와 제3의 인물 간 대화였는데 최 전 중수부장과의 대화로 조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전 중수부장은 TV조선에 이 씨와 최 전 보좌관 모두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녹취 속 제3의 인물이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로 의심하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녹음 파일이 보도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간식 탕후루가 오늘 국정감사장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설탕이 많아 비만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탕후루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과일꼬치에 설탕물을 입힌 중국 간식 탕후루. 바삭한 식감과 설탕의 단맛에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도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나라 앨리스 김소형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탕후루로 인한 청소년 당 과다 섭취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탕후루 한 개엔 많게는 25g까지 당류가 들어가 한 개만 먹어도 WHO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우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소아 청소년 비만 당뇨가 폭증한 가운데 지난해 중학생 비만 환자는 951명으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고 소아 청소년 당뇨 환자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아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인사검증 책임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했던 구속 필요성 설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영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법무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임명안을 부결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박범계 의원의 법무장관 시절 미국 출장 내역 축소 신고 의혹을 지적했지만 박 의원은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며 반박했습니다. 허위 신고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금액이 2번 널뛰기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수행원이 5명에서 6명이고 11명이 지금 된 사건입니다.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어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열띤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의 설전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령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줬죠? 저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듣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제가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린 자, 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한 장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재판을 너무 자세히 설명했다. 이런 취지를 이제 공세를 한 거죠. 네. 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에요. 네. 그 장관이 수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은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 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이 유죄에 대한 확신도 없이 영장 청구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네.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알면서 영장 청구한다는 것은 그건 뭐 독재 시대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법적인 판단이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찰의 판단도 중요하고 물론 이제 영장 그 전담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안 재판부의 판단이고 본안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한 장관 유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맞섰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유죄에 대한 자신감 있는 것은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검찰이 사활을 걸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수사를 하는 거는 뭐 검사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정해놓고 있고 네. 그런 일흥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유죄 예단을 갖게 하거나 유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섣불리 표현하지 말라고 금지시켜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래서 뭐 위법성을 조각하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의사실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긴 네. 하지만 이와 같이 아직 기소 전 단계에서 사전 영장을 발부하는 단계면 예. 유죄의 확증적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유죄의 확정적 뭐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를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 사전 구속 영장의 필요성, 그래서 체포 영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그쳤어야 되는데 너무 네. 유죄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문제가 네.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했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범죄 혐의 내용,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확정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상황을 좀 보면 네. 김은경 의원이 공세를 펼치다가 오히려 이제 김경수, 안희정, 오거돈 이름이 거론이 네. 되면서 다소 머쓱해진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요. 예. 판결하고 결정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판결은 뭐냐면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고 네. 종국적인 판단에 이르기 전에 법원이 잠정적으로 하는 결정을 그걸 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처럼 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은 그 보강해가지고 그 영장을 재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안 재판부의 판결, 종국적인 판단인 판결이 중요한 건데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장관의 이제 발언을 좀 더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훗날 김경수, 오거돈, 안희정 지사의 경우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결의 결과는 당연히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이재명 대표로서도 오제 판결을 위해서 철저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단계는 이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대장동 사건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가 판사 앞에 이재명 대표를 가게 해달라는 청구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판사 앞에 심사받고 예. 가서 소명을 해라. 그러면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조작이고 증거라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 영장 기각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체포영장이나 사전 구속영장의 취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얘기는 이 그 사전 영장 단계에서 검찰이 밝힐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넘어서서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또 이 부분의 한 측면에 있어서 물론 영장이 기각되고 유죄되는 사례가 더 많긴 한데요. 예. 한편으로 검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관행,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재판부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결을 내리냐 여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영장 기각보다는 이제 재판부에서 유무죄 여부가 핵심이라는 건 민주당 의원도 다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유독 영장 기각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자꾸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네. 너무 뜻밖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결과가 좀 흥분한 예. 것이 아닌가. 사실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일 텐데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 동의안 2결을 요청을 했었잖아요. 단식하다가. 그런데 유창훈 부장의 그 결정문을 봐도 예.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도 유창훈 부장은 상당한 의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고 예. 심지어 이제 쌍방울 관련해서도 유창훈 부장이 무죄라고 안 했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지금은 못하겠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예. 지금 야당이 저런 식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결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예. 들지가 않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이재명 대표 수사 재판 국면으로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재판이 핵심적인 재판이 무엇일까요? 일단 당면에서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이죠. 지금 사회 공판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이것은 향후 피선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뭐 그냥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당으로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재판입니다. 근데 다만 역시 이 재판 역시 증인도 많고 증거관계가 복잡해서 총선 전 뭐 이 정도의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정 네. 변호사님께서도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네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진짜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영장이 기각이 되면요. 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검찰은 법원이 설시한 기각 사유를 잘 참작해가지고 네. 영장을 재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엇을 들 수 있냐면 박영수 특검 케이스를 들 수가 있는데 그때 영장 기각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어땠습니까? 거의 제 기억에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그 검찰에다가 퍼부었고 그래가지고 검찰이 영장 재청구해가지고 박영수 특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속됐잖아요. 네. 곽상도 의원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곽상도 의원도 처음엔 영장 기각됐다가 예. 두 번째 청구해가지고 구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과연 그렇게 예외적으로 취급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검찰이라고 하면 유창훈 부장도 그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위증 교사죄에 대해서는 먼저 불구속 기소를 하고요. 백현동 그다음에 특히 쌍방울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강한 다음에 재청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다시 한번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 체포 동의안. 그런데 대법원 예규를 보면 네. 이렇게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다른 영장 전담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창훈 부장이 아닌 다른 뭐 김정민 부장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부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그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면서 이곳 주민들 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엿새째를 맞아 양측의 사망자는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든 게 파괴돼버린 건물의 잔해 더미를 뒤져 생필품을 찾는 주민들. 주변에는 시신이 즐비합니다. 연료 부족으로 어제부턴 유일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돼 주 전력마저 끊겼습니다. 병원들의 비상 발전기는 최대 나흘을 버틸 수 있습니다.
لأنه لم في مقومات الحياة انعدمت الحياة في قطاع غزة. 이집트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6시간 휴전을 제안했고 미국, 이스라엘과 민간인 대피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역 공항에 로켓을 쏘는 등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의 사망자는 2,300명을 넘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분열로 내홍을 겪던 이스라엘은 전시 내각을 구성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침공 준비를 마쳤습니다. עם ישראל מאוחד, והיום גם ההנהגה שלו מאוחדת.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헤즈볼라의 대전차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들 사이에 전쟁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영광의 1위는 임영웅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보신 대로 최근 신곡을 발표한 가수 임영웅 씨가 이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해서 화제입니다. 네, 관련 내용 윤수정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무슨 아이돌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180도 변신했는데도 폭발적인 인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신곡 두오 다이는 특히 공개되자마자 임영웅의 변신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들으셨다시피 전주부터 강렬한 비트의 EDM 전자음악이 흐르는 곡입니다. 임영웅 씨가 이런 본격적인 댄스 장르에 도전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 곡의 뮤직비디오도 공개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 임영웅 씨가 우주인으로 변신을 해서 굉장히 그 수준급의 칼군무도 선보였는데요. 특히 후렴구에서는 우주를 스르륵 걸어가는 듯한 포인트 안무를 선보이고 이 연습 장면을 직접 촬영한 짧은 쇼츠 동영상도 공개를 해서 팬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포인트 안무와 쇼츠 영상은 주로 유명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자주 선보이는 활동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아이돌인 임영웅이라서 가능한 변신이다. 이런 호평이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곡 이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Do or Die. 굉장히 강렬한 이름인데 공개되자마자 3시간 만에 음원 차트 1위 했다고. 이게 신곡이 공개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 대단한 건가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신곡이 공개된 이후에 그 각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네. 그 저력을 더욱 잘 확인할 수 예. 있습니다. 우선 지난 9일에 오후 6시에 신곡이 공개되자마자 멜론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고요. 네. 이 밖에 또 지니뮤직 3위 그리고 벅스뮤직 2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높은 상위권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곡이 공개되자마자 음원 상위권에 오르는 게 인기 아이돌 그룹도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기 때문에 네. 대단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면 댄스 실력이 워낙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 워낙 파격적인 변신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미지를 좋아했던 팬들에서는 좀 낯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약간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건 보통 자유자재로 장르에 맞춰서 창법을 능숙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창력 네. 그리고 장르를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도 떠나가지 않을 고정 팬층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기본적으로 미스터트롯 데뷔 당시에도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을 했을 만큼 이미 뛰어난 가창 실력과 고정 팬층이 잘 증명된 가수입니다. 또 처음에는 트로트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후에 이제 감성 발라드 장르였던 첫 정규 음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때부터 다양한 장르에 계속 도전을 해왔고요. 비유를 하자면 보통 수영 선수들이 유명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주 종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자유형, 평형 등 여러 영법을 굉장히 능숙하잖아요. 임영웅 씨도 주 종목은 트로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른 장르에서도 좀 능숙한
올라운더 면모를 계속 보여온 겁니다. 특히 임영웅 씨는 그 대학 시절에 실용음악과를 전공을 했고 또 다양한 노래를 섭렵하는 보컬 동아리 활동 경력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데 굉장히 장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영웅 씨의 행보 하나하나가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 방송가에서 임영웅 씨 효과 얼마나 대단한가요? 아무래도 임영웅 씨가 방송가에 뜨면 그 방송이 반드시 뜬다고까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임영웅 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한 미운 우리 새끼의 방영분이 시청률이 16.1%에 달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달성한 올해 최고 시청률 기록이었습니다. 영화계에서도 임영웅 효과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임영웅의 콘서트 영화 I'm Hero the Final이 지난 6일 기준 총 매출액을 60억 원을 넘겼는데 올해 한국 영화 전체 매출액 중 16위였습니다. 사실상 영화계 비주류 장르로 분류가 되는 공연 영화에서도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고요. 무엇보다 가수에게 중요한 건 음반 판매량이겠죠. 이 부분에서도 계속 기록을 경신해가고 있는데 가요계에서는 특히 음반 판매량이 잘 나오는 지표로 초동 판매량이라는 거를 봅니다. 음반 판매 첫 주 동안의 판매량을 뜻하는데 임영웅 씨는 기본적으로 이 초동 판매량이 최소 100만 장 이상 수준입니다. 웬만한 K-팝 아이돌들도 넘기기 어려운 숫자여서 대단하다는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신조어도 낳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그야말로 피를 튀겨서 피켓팅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 얼마나 치열하냐면요. 지난 14일 오후 6시에 임영웅 씨 전국 투어에 서울 지역 예매가 처음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매 페이지인 인터파크 티켓에 처음에 약 370만 명이 동시 접속자로 몰리면서 1분 만에 전석이 매진이 됐고요. 인터파크 티켓의 경우에는 국내 상당수 대중가요 공연 예매가 자주 이뤄지는 곳인데 그중에서도 이 임영웅 씨의 서울 공연이 역대 최대 접속자 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리가 전부 매진된 후에도 혹시 취소표가 나올까 봐 대기를 하고 있던 접속 인원만 60만 명에 이르렀고요. 또 이번 임영웅 씨 서울 공연에서 가요계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을 한 건 좌석수인데요. 서울 올림픽공원 K스포돔에서 총 6번 7만석 규모로 열립니다. 이 때문에 잠실 주경기장이 리모델링 공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임영웅 씨도 여길 꽉 채워서 공연을 할 수 있었을 거란 반응이 나왔는데요. 서울 잠실 주경기장은 국내에서 가장 큰 대중가요 공연장으로 꼽히는데 보통 회당 5만에서 6만석 규모로 공연이 열립니다. 조용필, BTS, 아이유 등 당대 최고 스타만이 이 공연장 객석을 꽉 채울 수 있다고 평가받는데요. 임영웅 씨는 이미 7만석 규모를 빠르게 매진을 시켰고 대기 인원도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곳을 채울 만한 티켓 파워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영웅 씨의 인기 정말 하늘을 이렇게 찌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사회 문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표상이 좀 등장을 한 건데 400명을 상대로 7천만 원을 가로챈 안표상이 있었다고요? 네, 그 20대 그 임모 씨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적발이 됐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제시를 하고 좌석 위치까지 표시가 된 안표를 좀 거래를 유도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만 확인된 게 약 400여 명에 이르고요. 피해액도 7천만 원이 넘는데요. 이 공연에서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최고급 자리 VIP석이 본래 정가가 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안표상들이 장당 90만 원대에 판다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다른 자리들도 마찬가지로 최소 2~3배씩 가격을 올려 되팔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뜨거운 관심 속에 27일 서울부터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 한다는데 관심이 높다면서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임영웅 씨가 이번 콘서트에서 360도형 무대라는 거를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보통 일반의 콘서트장의 경우에는 중앙에 대형 전광판을 세우고 그 앞쪽에 좌석들을 꽉 채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양쪽 사이드 측면에서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시야 제한석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 무대 주변의 객석으로 360도 삥 두르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치 로마의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공연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색다른 시야를 좀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임영웅 씨는 공연 중에 떼창을 자주 유도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시기 전에 그 표 예매에 성공하신 분들은 좀 미리 곡들을 숙지를 하시고 가시면 좀 더 콘서트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임영웅 씨 진짜 영웅이 맞는 것 같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수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볼 사진은 레고로 종묘 제례악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레고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난감입니다. 레고 블록만을 이용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재현한 전시가 서울 모리암 전시관에서 열렸는데요. 사진들 함께 보시죠. 국가무형문화재 1호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 제례악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울려 퍼지는 음악입니다. 춤사위를 펼치는 무관과 문관, 악기를 연주하는 궁중악사를 레고로 표현했습니다. 작품에 사용된 블록들은 특별히 제작되거나 설계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레고 블록만을 활용해 작가가 18개월에 걸쳐 제작한 것입니다. 콜린진 작가는 우리 문화와 전통을 알리기 위해 레고의 한국의 미를 재해석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포구락, 승무, 판소리 장면을 비롯해 선비의 책상 등 300점을 제작했습니다. 네,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한국의 미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작가가 전시를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콜린진 작가는 장난감 회사 한립토이스 창업주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접한 수많은 장난감 중 한정적이고 제한된 블록들을 활용해 만들어가는 레고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2012년 덴마크 황태자 부부가 방한했을 때 레고에서 숭례문을 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과 미학에 대한 이해가 부실한 디자인에 실망한 작가가 직접 레고를 만들어 보여주겠다는 결심이 이번 전시를 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가는 한국 문화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긴 K-레고를 함께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작품의 디테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높고 파란 하늘에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에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2.3도, 경주 7.5도, 제천 6.2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23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서행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3도, 울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제주 해안과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